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5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이 1,9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 씨를 추적하고 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씨가 잠적하기 전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했고 증여 이후엔 해당 건물에 대한 수억 원의 대출금도 모두 상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 금지를 한 뒤에 행방을 추적하고 있고요. 횡령한 자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됐을 것으로 판단해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이 막대기로 회사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31일 20대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cm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인데요. 피해자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쓰러졌고 가해자는 폭행을 신고한 뒤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도록 돌려눕혔는데 이 경찰은 이런 행동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 운전자는 정지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한층 강화한 건데 아직 이런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및 독서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단체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즉, 정부 정책은 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어제 법원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원 측은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2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만 5,2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4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23만 9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262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1,896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5번째 절기인 소환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답게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0도, 한낮 최고 기온이 1도에서 8도 선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또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5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연예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이 따끈따끈한 연예가 이슈들 이 세 분 들고 나왔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에도 연예계 팩트 사냥꾼 이고 싶은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도 연예계 특종 여신, 여식, 네. 미남 전문 기자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올해도 열심히 수요일을 달릴 남자 배우 김수현입니다. 예, 오늘은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왜 완장을 차고 나왔는지 네.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고요. 네. 먼저 키워드로 연예가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협동조합 초대 회장은 성범죄자입니다. 연예인 협동조합 초대 회장으로 이제 활동 중인 A씨가 알고 보니까 과거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조합 측은 뒤늦게 회장직을 박탈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럼 먼저 연예인 협동조합이 뭘 하는 곳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연예인 협동조합 무명이라든가 신인 배우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지위를 개선하겠다 이런 좋은 목적으로 2020년 4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연예인들이 나서서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그대로 방송으로 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뒤늦게 성범죄 이력이 공개가 된 건데 어떻게 성범죄자가 된 겁니까? 네, 성범죄자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 2019년도에 출소한 A씨의 경우에는요, 이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이제 찾아보면 이 A씨가 벌인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직원 C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굉장히 다수의 이 성적으로 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 C씨를 포함해서요. 직원 7명을 무려 30차례나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지난 2014년 징역 6월을 선고를 받았고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으면 그 성범죄자 알림 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초대 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징역 6년이나 선고된 네. 범죄자인데 이 A씨가 이 연예인 협동조합 회장에 임명이 된 거는 지난해 11월이에요. 뭐 지금 이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협동제약의 대표가 형수고 지인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 관계자들의 말은 달라요. 조합 운영비를 다 지원하겠다 해서 회장으로 선임을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고 보니 이런 성범죄자였던 걸 전혀 몰랐다 하면서 지금 이 회장직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예. 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트바로티 김호중 같은 실수 안 하겠다입니다. 최근 검찰은요, 과거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던 이 김호중 씨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호중 씨가 불법 도박을 했었다는 건데 좀 충격적인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4곳에서 이제 이런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이유로 2021년 8월에 경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호중 씨 측이요, 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매니저의 지인의 소개로 불법 사이트를 알게 돼서 처음에 그 사람이 알려준 그 아이디로 3에서 5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몰랐다. 소액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굉장히 좀 걱정 어린 이런 반응이 나오자 베팅에 빠질 만큼 중독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팬들의 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다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로트 경연 대회에 참가하면서도 도박을 했다면서요? 김호중 씨가요, 이 트로트 경영 대회로 사실상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이 참가에서 또 최종 4위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지인의 권유로 한두 번 정도 불법 도박을 즐겼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지만 알고 나서 한 부분은 사실 혼을 나야 되는 부분도 맞죠. 이제는 이런 불법 도박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호중 씨의 불법 도박. 당시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었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도박하는 시기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 전, 출연 중, 출연 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한참 인기를 얻어서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도박 사실이 알려지자 뭐 이 방송에 나가는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K본부, 뭐 시청자 게시판이라든가 청와대 게시판에 이 트바로티 김호중을 퇴출해달라 막 이런 글들이 청문글에 올라오게 됩니다. 하자 실제로 이게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 화면에 나가는 게 시청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통편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군복무 중이죠. 네.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오는 6월에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새해다 보니까 새해 인사 겸 미리 어떤 복귀 소식을 알렸어요. 어떤 거냐면 SNS에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있다. 항상 나누면서 사는 김호중이 되겠다 하면서 복귀 올 여름을 예고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 연예 소식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로 자숙 중인 홍진영 50억 원 재판 터지다입니다. 2020년 논문 표절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던 홍진영 씨 자신의 기획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50억 원어치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진영 씨는 최근에 그 논문 표절 논란 이후에 한 1년 만인가요? SNS에 글을 올리면서 또 대중들의 눈총, 또 관심을 받았어요. 네, 이 눈총과 관심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홍진영 씨가 그동안 비공개였던 SNS를 최근에 이제 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게시를 했는데 이 사진이 뭐냐. 비 오는 날 젖어 있는 이 벤치 사진을 올리면서 뭔가 처량하고 우울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죠. 홍진영 씨가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일부 또 네티즌들은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히 팽팽한 이런 의견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네, 복귀에 대한 찬반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최근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도 잠깐 얘기했지만 돈방석에 앉았어요. 네. 보통 돈방석이 아니라 50억 돈방석인데 지난 11월에 이 홍진영 씨가 이제 소속해 있는 1인 이 기획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7.5%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환사채는 이게 이제 지금은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하다 보니까 여하튼 이게 거의 뭐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50억 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종합 콘텐츠 기업이 홍진영 씨의 1인 기획사에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무조건 기업 가치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홍진영 씨가 1인 기획사로 이 활동한 2019년도의 매출액을 보면요. 일단 시기를 봐야 되는데 2019년이면 사실 코로나가 시작한 그 시기예요. 네. 그래서 가수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6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9억 6,900만 원이고요. 또 코로나가 심해진 게 또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좀 떨어진 금액이 34억 9,900만 원, 영업이익이 14억 3,300만 원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중에도 영업이익이 14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홍진영 씨의 행사비라던가 뭐 출연료라던가 아니면 광고 출연료라던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종합 콘텐츠 기업이 인수한 홍진영 씨의 이 1인 기획사 외부 평가기관 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예능 출연료가 건당 3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홍진영 씨의 이 행사 출연료가 약 1,4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광고 출연료는 약 3억 원 정도고요. 이제 그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신
시내 공연을 하면은 회당 매출이 4,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논문 표절 이후에 이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네. 글쎄 올해는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까요? 저는 이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뭐 지분을 넘겼다 좋은 일이 있다 알리는 것도 일종의 일단 복귀의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방법은 저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비에 젖은 벤치만 해도 나 조금 억울해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50억 동파석에 어머 좋을 때는 너무 잘 됐어 하고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눈총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칫 이 50억 재팟 소식이 관심을 갖던 분들도 눈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법은 다르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참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벌써 이제 이민년 새해에 맞는 첫 수요일입니다. 새해는 각종 다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잘 지키고 계세요? 며칠 안 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다이어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작심 3일을 넘어서 5일째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저희의 야위어가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위어가는 모습. 네, 기대합니다. 홍 기자님은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먹는 네. 걸 너무 좋아하고 해서. 근데 이 코로나19 속에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몸무게. 오. 그래서 예전 몸무게로 좀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몸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니까 이렇게 좀 건강을 잘 챙겨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면역력도 건강에서 나온다 싶어서 올해는 좀 더 건강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네. 매년 실패하기 때문에 다짐을 안 합니다. 매 순간순간 다짐하고 저는 뭐 네. 작년 말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뺄 데가 없어요, 산뜻하게 좀 지금. 시작을 그래요, 지금 보기 딱 좋아요. 네. 저 자신감. 사실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중독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완장을 차고 근절. 중독적인 부분들 근절이라는 내용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중독, 근절 뭐 네. 그런 걸까요? 2022년 이민년 첫 번째 수요일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바로 새해엔 손 털자 연예계 중독자 특집입니다. 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중독이 가능하다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언가에 제대로 꽂혀버린 연예계의 소문난 중독자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좀 우리 기자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중독자. 이 표현이 중독자로 좀 나쁜 표현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중독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몰입 정도. 몰입, 네. 강한 몰입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몰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연예인을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종국 씨인데요. 연예계 운동. 대표적인 운동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운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김종국 씨가 실제로 15년 동안이나 라면을 먹지 않았을 정도로 식단 관리에 철저하고요. 운동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요즘 운동에 아주 옛날부터 빠져 있죠. 김종국 씨의 운동 실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가 하냐면요. 이 김동현 씨 아시죠? 네. 네네. 김동현 씨의 운동을 직접 트레이닝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다고 합니다. 아니 김동현 씨는 한국인 최초로 UFC에 진출한 선수. 파이터인데. 근데 가수가 그런 선수를 트레이닝을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런가 하면 또 김혜수 씨가 떠오릅니다. 네. 김혜수 씨는 메모 중독이라고 할까요? 아. 계속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어. 과연 뭘까요? 뭘까요? 궁금한데요. 뭘 적는 거죠? 뭘 적지? 무명 배우의 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적는다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나? 아니 왜 우리가 네. 어떤 배우가 탁 이제 떠오를 때 그 배우가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 내가 만약에 먼저 발견했으면 이러고 네. 싶잖아요. 나 무슨 프로그램에서 저 배우 봤는데 진짜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잘 될 줄 알았어. 막 이러고 싶은 마음 네. 있잖아요. 김혜수 씨가 아주 솔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먼저 좋은 무명 배우 알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작품할 때 좋은 배우랑 하면 나도 좋고 작품도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배우 나오면 그 배우 괜찮던데요. 이러고 추천하려고 무명 배우의 이 이름과 나이와 전화번호를 예. 늘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 이런 착한 중독은 진짜 권장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김정국, 김혜수 씨는 정말 착한 중독이었고. 착한 중독. 아니 근데 이게 김혜자 씨가 또 무슨 중독이에요? 아, 김혜자 씨가요. 우리 국민 엄마 김혜자 네. 씨가 무려 34년 동안 이것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담배 중독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예계 대표적인 국민 엄마로 손꼽히는 김혜자 씨,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중독이지만 사실 김혜자 씨가 소문난 애연가였다고 해요. 김혜자 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애연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나는 맡은 역할이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이 될 때, 너무 답답할 때 담배를 좀 피우니까 나아지더라 라면서 그렇게 조금씩 피우던 것이 34년이나 흘러버렸다. 담배를 단 한 번도 멋으로 피우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34년의 시간이었는데 김혜자 씨가 이 담배를 피다가 끊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딸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죠. 34년이나 핀 담배를 끊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평소처럼 그날도 이렇게 담배를 태우려고 하는데 괴상한 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딸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김혜자 씨가 얘기를 한 거죠. 담배에서 이상한 맛이 나 죽을 병이 걸렸나? 이랬는데 딸이 갑자기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사실 나 엄마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지금 100일 기도 중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김혜자 씨 생각할 때 이 딸의 기도, 뭐 기도 효과도 있겠지만 이 딸이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느껴졌겠어요. 그때 정말 딱 담배를 끊었고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새해엔 손 털자, 연예계 중독자 특집입니다. 네, 대망의 2022년이 밝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스타 주민 코너가 살짝 좀 변화를 준다 그럽니다. 네. 달라진다는데요. 패널 입장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너무 간이 떨립니다. 네, 개편이 너무- 온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두려워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패널들은 항상 네. 행복한 아침 같이 해야죠. 또 여위어가는 모습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새해가 시작된 만큼 저희가 또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이름 맞히기 퍼즐입니다. 아니, 나 이제 눈, 코, 입 다 적응됐거든. 요새는 잘 맞히시는데. 되니까 또 바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재용 MC님께서 눈코입 퀴즈를 좀 잘 맞춰가시는 네. 승률이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적응한 것 같아서 새로운 코너로 너무하네, 정말. 네, 맞습니다. 자, 새해 손 털자 연예계 중독자 특집 첫 번째 스타는 누가 될지 이분은요. 80년대 유행어 제조기 개그맨인데요. 자, 이름 맞추기 퍼즐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들 쭉 있죠.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힌트 드렸죠. 80년대 개그맨. 개그맨 그러면 또 유행어 제조. 유행어가 많았죠. 제조기. 아니 막 야, 배우들은 나는 막 이거는- 보이는데 이게 황정은, 그거보다 장미희. 눈, 코, 입보다 나은 것 같아. 일단 뭐 보이잖아요. 뭐 황정음 씨 아니, 아니고 바로 황자 장미희 들어왔어요. 씨. 장미 씨, 아니 은정희 시인 씨도 이름도 있고. 있습니다. 네. 기형도 씨.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80년대 제조기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 이름은 정경미는 아니 정경미? 80년대가 아니에요. 자, 개그맨인데. 아니고요. 개그맨 80년대 잘 나가던 개그맨을 생각하시면 네. 아유. 황정음. 자,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배우 이름만 개그맨 보이네. 황기순 씨입니다. 네. 정말 대단했죠, 그때. 오, 했었죠. 첫 범은 M입니다. 네, 맞습니다. CF에 뭐에 뭐 틀면 나오는. 네, 황기순 씨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보면 M이다라는 유행어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이 방송, CF 행사를 소화하면서 정말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바쁘게 그야말로 전성기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코미디 프로그램만 고정으로 4개, 어린이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까지 일주일에 6개에서 7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틀면 나왔다. 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잘 나가던 황기순 씨에게 붙은 수식어가요. 해외 원정 도박 1호 개그맨. 근데 이게
이런 거 워낙에 붙었어요. 네. 그때 신문이고 방송이고 대서특필이 됐기 때문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도박 중독에 빠진 겁니까? 네, 앞서 얘기했듯 황기순 씨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있습니다. 부와 명예죠. 이때 황기순 씨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자신의 고향인 대전에 내가 나이트클럽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업장을 또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수억 원을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의지가 카지노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카지노 쪽으로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곳에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필리핀까지 넘어가면서 원정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빚 갚으려고 뭐 주변에 돈 빌리러 다니거나 뭐 일을 더 많이 하는 분은 봤어도 도박을 시작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황기순 씨가요, 이렇게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이전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만큼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번 만큼 아무래도 나한테는 좀 운이 따른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좀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황기순 씨 역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선택에 대해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지노로 간 게 큰 화가 됐다라면서 정말 정신 나간 생각이었다. 스스로 자업자득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이런 굉장히 후회되는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따서 사업 빚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게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황기순 씨가 1997년이었습니다. 이때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 돈 9천만 원을 필리핀으로 밀반출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했던 겁니다. 도박을 하는데 잘 따는 날은 한 1억 3천만 원도 따지만 대부분 더 잃는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내 돈으로만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돈 꿔주는 사람 있잖아요. 사채까지 쓰게 되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에 수배돼서 빚독촉에 시달렸던 이 황기순 씨가요. 월 15,000원의 월세를 내는 굉장히 허름한 판자촌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하루에 15,000원이라는 이 숙박비도 그렇지만 개밥을 훔쳐먹을 정도로 이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배를 굽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 8개월 동안이나 검찰 수배를 피해서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지내게 됐었는데 한국 뉴스에서요. 자신의 이 구속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황기순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라고 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야, 최고의 스타이던 시절에서 이제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건데 네. 가족들은 또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렇죠. 황기순 씨가 6남매의 막내라 그래요. 6남매의 막내인데 이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막내가 그냥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 됐으니까 우리 저 황기순이 내 아들이에요.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신문에 정말 방송에 연예인 도박 1호 막 이런 보도가 나가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황기순 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개밥도 훔쳐먹는데 이거 국제전화 당시에 걸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콜렉트콜이라고 수신자 부담 전화 걸 수 있는데 있죠. 또 이제 가족들이 그 국제전화비 내는 것도 걱정이 돼서 부담스러워서 못 탔는데 그래도 다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전화 줘서 고맙다. 살아 있었구나. 너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 그거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살아서만 돌아와라. 너 돌아오지 않으면 나 눈 못 감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전화기 너머로 들은 황기순 씨 정말 통곡을 했다네요. 그러면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필리핀에서
있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까? 황기순 씨가 사실 몇 년 동안 이 귀국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지인들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이 해외 도박 사범 사면 조치에 따라서 자진 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범인데다가 죄를 굉장히 뉘우치고 있는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1998년도 징역 8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도박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황기순 씨 한동안 잠적했었는데요. 기부왕이 돼서 다시 나타났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2000년으로 이제 밀레니엄이 바뀐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사랑 더하기 사이클이라고 황기순 씨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서 거기서 이제 거리 모금하고 뭐 이제 기부받은 돈으로 이제 자선단체에다가 휠체어를 기부를 한 거예요.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한 5년 하자 네. 이거 뭐 이웃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황기순 씨 봉사활동이 쇼였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황기순 씨가 지난 2010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봉사활동을 할 때는 무리를 일으킨 뒤에 굉장히 좀 속죄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일종의 쇼였다. 라고 충격 발언을 합니다. 1%의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금한 돈으로 휠체어 기부를 한 순간 태어나 처음으로 감동이라는 것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엔 쇼로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다. 난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황기순 씨 말대로 봉사활동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황기순 씨의 이 이웃 돕기 봉사활동은요, 2021년을 기준으로 21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부 누적 금액이 무려 6억 원입니다. 네. 휠체어 2,500대 그리고 연탄 10만 장을 지원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단체 이동은 하지 않고 또 길거리 모금은 하지 않았대요. 황기순 씨 혼자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는 이 사이클 완주 퍼포먼스를 하면 지인들이 일괄 기부 형식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구입에 동참하는 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황기순 씨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다음 스타는요. 자, 두 번째 스타. 이분은요, 못하는 것 없는 근육질 개그맨인데요. 이름 맞추기 퍼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근육질? 근육질 정답. 개그맨. 허경환 씨 이렇게 있을 쉽게 수 안 있고요. 나오겠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을 조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힌트에 스타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허경환 씨 근육질은 맞습니다. 근데 못하는 거 좀 몇 군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답. 의외로 김용만 씨. 김용만 씨. 김용만 씨는 근육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육질이 아니고 축구를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수 씨도 근육질은 아니에요. 우리 이정수 월요일마다 씨고요. 보잖아요. 아니고. 자, 다 나왔는데 한 분이 안 나왔어요. 홍서범 이분. 씨도 아니고. 자, 바로 공개 정답. 찾았다. 정답. 제가 공개할까요? 네. 김병만 씨. 김병만 씨. 김병만 정답. 김병만. 개그맨 김병만 씨. 정답입니다. 네. 김병만 씨 못하는 게 없죠. 못하는 게 그죠. 없죠. 게다가 대단하죠. 근육질이라는 그것도 맞고요. 네. 김병만 씨는 올해로서 데뷔 20주년을 맞았거든요. 네. 달인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는데 와, 그 당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요, 정말. 이분이 2002년에 K본부 1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2007년 12월부터 4년간 달인이라는 코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방귀의 달인, 뭐 격파의 달인, 흡입력의 달인. 아마 많은 분들이 원체 달인이 많아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총 250개의 종목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요. 정말 그 당시에 기기묘묘한 어떤 몸동작과 개그 코드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고 국민 달인으로 등극을 했었죠. 찰역사 같았어요. 네. 맞아요. 못하는 게 없었죠, 그 당시에. 맞아요. 그때 당시에 심지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인물을 통해 살펴본
일본, 한국 슬래스틱 코미디의 특성 연구 김병만을 중심으로 와 논문 제목도 길죠.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김병만이 무슨 달인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한 게 하나의 사회 현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한국 코미디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도전을 그냥 맞아요. 마구마구 하는구나. 네. 그리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김병만 씨가 무슨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김병만 씨가 빠진 중독의 정체는요. 바로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이요? 네, 김병만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자격증에 중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끊임없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은 제 만족도 있지만 일종의 증거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중독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언제 이렇게 자격증을 땄고 또 얼마나 땄는지 그게 네, 궁금해요. 김병만 씨가요. 세워본 적은 없지만 대충 내 자격증이 한 30개는 넘는다라고 했는데요. 뭐가? 네, 왜 30개가 넘느냐. 일단 스카이다이빙만 해도 이 떨어진 낙하 횟수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요. 예를 들면 25회, 100회, 300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A, B, C 세 가지 면허가 다 있고 또 교관과 몸을 연결해서 뛰어내리는 이 방식의 텐덤 스카이다이빙 자격증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스쿠버 다이빙도 단계별 인정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과 관련한 이 자격증만 무려 15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쪽 자격증 그런데 다 땄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네. 차도요, 대형 면허부터 또 바이크, 굴착기, 기계차까지 아 현수네. 네, 네. 여기에 또 배관 기능사 그래요? 자격증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30개가 넘어서도 이 자격증 중독증이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만약에 비행기가 있다고 해도요. 그 분야는 다 파는 거예요. 비행기만 해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비행 관련해서 뭘 가지고 있느냐? 계기 비행, 무선 통신사, 자가용 비행, 그리고 우리가 프로펠러 하나 있는 걸 단말 예. 비행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말 사업용 비행기 조종, 또 프로펠러가 2개인 다발성 사업용 비행 조종 자격증 야. 이렇게 총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네, 대단하죠. 제임스 본드. 그러네요. 그러네. 당장 물에서도 007 되고. 출연해도 네. 직접 다 운전 가능한. 제임스 비행기 운전도 본드의 되고. 순돌이 아빠의 뭐 맥가이버의 뭐 다 됐네. 그리고 인어공주까지 가능하죠. 이런 야, 정말 김병만 씨 대단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예인 최초라고 들었어요. 야. 비행기 사업용 비행기 자격증 딴 게. 대단하다 진짜. 그냥 뭐 자가용 비행기도 아니고 사업용 네. 이 조종 비행기 그것도 단발. 다발 이걸 다 땄는데 이게 연예인 최초인데 무려 31번을 떨어지고 이제 31번째 드디어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이 자격증을 땄다는 건 이 김병만 씨가 이제 항공기 사업에서 직접 조정을 해도 된다. 네. 이런 자격을 얻은 거라고 하네요. 야, 31번의 도전 끝에 성공을 했다면 기간도 꽤 걸렸겠어요. 3년 걸렸다고. 3년. 근데 3년 생각보다 그러게. 짧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자격증 한 개를 따려고 3년 걸렸다. 대단한 네. 분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이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소 비행 경험 200시간 이상이 돼야 하고요. 필기시험이 항공법, 항공기상, 항공역학, 교통통신, 공중합법 등 5가지 과목입니다. 각 과목마다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내가 어렵다고 네. 만만치가 말만 들어도 않을 텐데. 어렵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고 만약에 해외 촬영 그때 이제 막 정글 대단한 가고 사람이네. 여러 나라 갔잖아요. 네. 그럼 정글 뭐 탐험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야. 이렇게 공부를 해서 31번 만에 필기시험도 붙고 이게 네. 필기시험이 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몸에 이 운동신경은 너무 좋아서 이제 필기시험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병만 씨가 그동안 정말 다양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지만 제일 어려운 차원이
다른 자격증이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정말 자신의 한계가 어딘가 이걸 도전하는 것 같고요. 네. 대단한데. 근데 사업용 비행기 조종 자격 이거를 결심한다는 게 이걸 왜 한 거지? 이게 쉽게 말해서 파일럿 네. 자격증을 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도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따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도 아픈 이야기지만 드라마틱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요. 김병만 씨가 이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 국가대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해서 이 텐덤 자격증을 취득을 한 후에 팀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뉴스가 크게 나서 이때 이 추락을 잘못하는 바람에 척추 골절 부상을 입어서 현지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4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들 나 그럼 이때 좀 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김병만 씨 달랐어요. 원래 비행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영어로 된 원서도 봐야 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네. 이 누워있는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 정말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어렵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딴 거잖아요. 실제로 비행도 한다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용 비행기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석 달에 3번의 실제 비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단 자격증 유지하려고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시간만 횟수만 채우려고 하면 한 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많은 돈이 든다고 해요. 네. 김병만 씨가 또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왜 본인이 스카이비 다이빙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이 스카이 다이빙 이 체험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알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스카이 다이빙 할 사람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는 이제 그 다이버들은 땅으로 떨어지는데 네. 김병만 씨는 등만 보이면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사람들이 개그맨 김병만 씨인지를 모르는데 요렇게 해서 실제 비행 횟수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김병만 씨한테는 정말 도전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집 지어드리려고 건축의 달인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입니다. 이때 건국대 대학원의 이 건축학과를 지원하게 돼요. 이 연예인 중에서 건축학 대학원을 지원한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집에 대한 남다른 애착 때문인데 어려서 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북 완주에 이 고향에서 사실 시골이면은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을 법도 한데 그 시골에서도 10번 넘게 이사를 할 만큼 가난했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400만 원. 이 400만 원이 뭐냐? 이제 집에 무슨 월세가 아니라 400만 원짜리 집, 이 허물어져가는 이런 집에 살면서 정말 우리 집 갖고 싶어, 내 집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700평짜리 땅을 삽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셔야지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부모님은 기다려주잖아요. 일찍 효도해야 돼요. 대장암에 걸리시고 치매에 걸리시고 하면서 결국은 이 집을 그냥 팔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요? 근데 그 TV에서 보니까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막 뚝딱뚝딱 집 지어내는 모습도 봤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병만 씨가요, 취미가 집 짓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집 짓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실제 지인들의 요청으로 경기도 의정부와 양평에도 지었고요. 또 전남 무안에는 연못, 분수대, 강아지 집을 포함한 살림집도 이렇게 건축을 그리고 디자인을 해줬다고 대단하다. 합니다. 이런 김병만 씨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지은 집만 해도 무려 100채가 넘는데요. 김병만 씨에게 이 중에 최고의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도 특이합니다. 2018년도에 지었었던, 그것도 남극에 지었던 지름만 3m의 이글루라고 합니다. 이걸로.
야,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에는 늘 뭔가를 결심하잖아요. 네. 새해마다 김병만 씨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뭔가 자극이 막 네, 되죠. 뭔가 도전을 해서 네. 해내고 막 자극이 돼요. 맞아요. 뭘 해보지? 야, 김병만 씨의 다음 도전이 궁금해집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세 번째 스타였요? 자, 세 번째 스타. 이분은요, 실장님 전문 배우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실장님 전문 배우분들이 계시죠? 자, 이름 맞추기 커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맞추기 퍼즐.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주상욱 씨? 주상욱 씨. 네, 실장님 역시. 많이 하잖아요. 실장님 많이 하시는 지금 왕으로 나오고 계시죠? 탈락이고요. 다음 또 네. 많이 있어요. 볼까요? 박근영 씨는 회장님 전문이고. 맞아, 네. 맞아. 오원빈 씨는 실장님은 잘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원빈 씨는 이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심영 씨 좀 여자고. 어려운데요. 민영 씨 여자고요. 형형색색은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 거 정답 어렵네요. 어려우신가요? 네. 정답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심형. 심영탁. 네. 심영탁 씨는 어떤 중독이 있을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심영탁 씨는 배우니까 뭔가 이렇게 운동, 몸 만들기 중독이나 아니면은 뭐 멋진 스투 중독? 그게 이런 거 실장님 아닐까요? 전문이니까. 네. 실장님 실제로 몸이 중독. 좋기도 한데요. 하지만 네. 아니고요. 자, 바로 만화 캐릭터 수집이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 실제로 수집? 이분이 만화 캐릭터 중에서 이 파랗고 눈 큰 캐릭터 있거든요. 네. 그걸 실제로 모으고 있다는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죠. 캐릭터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다 모은다 이거죠? 네. 애몽이를 좋아하시죠? 땡땡 에모. 네. 아. 심영탁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물건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캐릭터 동전 지갑이 있고 또 열쇠고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모자, 가방, 립밤, 세탁기, 침대 등 대략 100여 가지의 물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값어치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를 이 캐릭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심영탁 씨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역시 만화 캐릭터 이 피규어를 모아놨었던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먼지를 탁탁탁 흘러주고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심지어 심영탁 씨의 이름을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네. 그 캐릭터가 네. 옆에 붙어서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작품보다 만화 캐릭터 매니아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영탁 씨가 굉장히 똑똑한 분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내놨는데요. 사실 내가 작품은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딱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지 않았었던 것 같다. 지금은 캐릭터를 좋아하는 배우로 기억이 되고 또 그걸로 꽤 유명해졌다. 이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일이다라고 현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심영택 씨도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화 캐릭터에 그렇게 푹 빠진 계기는 뭡니까? 네, 심영탁 씨가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만화 캐릭터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좀 어려웠대요. 집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난감을 가질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여유가 좀 생기니까 제일 먼저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장난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방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캐릭터들을 모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짠한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심영탁 씨가 또 생긴 건 귀공자 같이 생겼는데 네.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장난감을 좋아했지만 이거를 살 수 없고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는 예. 그런 착한 아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자라서 본인이 이제 결제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엄마한테 엄마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도 돼?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 어머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요. 네. 이 얘기를 전하는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네. 네, 어린 시절 얘기 나와서 말인데 조금 집이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심영탁 씨가요, 어릴 때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이 참는 방법을 어릴 때 배웠다라는 거예요. 심영탁 씨가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1990년 초반에 부모님이 친척에게
약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를 아유,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10억 원이면 너무 엄청 큰 네, 돈인데. 너무 그죠. 네. 그로 인해 생긴 빚 때문에 어린 시절 좀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도시가스비가 6개월 넘게 체납이 돼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겨울에 샤워를 하려면 너무 춥잖아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운동장을 막 뛴대요. 운동장을 막 뛰면 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때 샤워를 하면 좀 추위를 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일찍 철이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뚝배기 나르고 네. 여자 동생은 주중에는 피부과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렇게 투잡 뛰고 또 이 심영탁 씨도 이제 그때 주로 이제 우리가 신문 같은데 끼워오는 이제 전단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모델도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 또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우리 이제 어떤 유명 배우들한테는 몸 대역이 있어요. 뒷모습 같은 거 찍을 때. 정우성 씨 몸 대역하고 이러면서 온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네. 겉모습만 봐서는 뭐 실장님 역할도 많이 하고 귀공자 스타일이어서 전혀 몰랐거든요. 심지어는 뭐 수면제를 삼킨 적도 있어요. 심영탁 씨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게 친척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지만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놨는데 이거를 심영탁 씨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심영탁 씨가 한 움큼을 집어서 먹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려던 건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지만 어머니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이런 잘못된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된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다행히 위세척하고 깨어났는데 어머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큰 각성을 드린 거죠. 제가 아까 그 연예계 팩트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잘못된 말씀 드려서 지금 정정할게요. 여기 이제 심영탁 씨는 어머니에게 어떤 힘을 드렸다면 아까 이제 황기순 씨는 어머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황기순 씨 제가 아까 자전거 타고 전국을 돌았다고 했는데 휠체어 타고 돌았습니다. 요거는 또 휠체어 타고. 네, 정정해 드리고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네. 네. 근데 이 심영탁 씨가 배우가 아닌 모델로 먼저 데뷔를 했다고요? 네, 97년도에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요. 사실 모델 치고는 심영탁 씨가 조금 작은 키예요. 모델들이 키가 188에서 뭐 190 초반 정도 되는데 심영탁 씨 키가 181이거든요. 야, 일반인으로서는 이거 큰 키인데 큰데. 모델들은 그렇게 크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션쇼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 비운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프로필을 들고 막 에이전시를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찾아서 막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찾은 길이 바로 양복 모델이었어요. 웬만한 양복 브랜드 카탈로그는 다 찍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이 패션 모델로는 그러니까 화보 모델로는 유명해졌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심영탁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남모르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우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능을 보고 연극연합과에 이제 진학을 했고요. 그렇게 2001년도에 드라마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모델에서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된 건데 그 후에도 어려움은 여전했다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심영탁 씨가 실장님 전문 처음부터가 아니라 갖은 악역 뭐 이제 그런 역들이 맡겨진 겁니다. 네. 그때 어떤 좋지 않은 얘기도 들었나 봐요. 2011년 8월에 심영탁 씨가 SNS에 적은 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적어놓은 글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심경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왜 안 좋은 역할만 하느냐고 얘기를 듣는다. 욕도 많이 듣는다. 그냥 웃고 싶다. 연기자도 사람이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일을 못하면 생활할 수 없다는 걸. 나는 톱스타도 스타도 아니다. 그냥 일을 할 뿐이다.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일을 하듯이 나도 그렇다. 내게는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 생각하면 뭐 악역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역할도 좋다. 더 욕먹을 역할도 좋다. 그저 그거다. 이렇게 굉장히 성숙하게 네. 적어놨는데 무명 시절의 아픔이 느껴지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옛날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그런지 심영탁 씨가 연예계의 대표적인 짠돌이라면서. 네, 저는 좋게 봅니다.
2015년도에 출연한 한 예능에서 심영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한 쇼핑이 2012년이다라고 밝히면서 2010년도에는 이제 색깔별로 구입한 내복에 트레이닝복을 돌려 입는다라고 하면서 슈퍼 짠돌이의 이 면모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티슈를 화장품 가게 같은 거 가면 몇 개씩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하는데 편의점에서 한 개씩 왜 낱개로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만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죠. 네, 뭐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배역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연기하고 돈을 벌었는데요. 이제 그 많았던 빚은 어느 정도 다 갚았을까요? 아까 제가 슈퍼 짠돌이라고 했는데 심영탁 씨 슈퍼 효자이기도 합니다.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님에게 차도 사드렸고요. 그리고 집도 사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런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다라면서 신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물상을 하기를 원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 고물상을 차려드렸대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 좀 불효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런 남다른 효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 눈에 띄는 일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일을 직접 도와서 고물상에 가서 이제 고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고물을 수거하기도 하고 얼굴을 이제 자주 비치면서 고객들과 이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착하네요. 네. 그죠?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자, 다음 스타는요. 춤으로 최고의 티켓 파워를 가진 40대 남자 배우인데요. 이름 맞추기 퍼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파워요? 자, 티켓 파워. 춤으로 최고의 티켓 파워를 가진 흥행 보증수표다 이거죠? 흥행 보증 스포죠. 40대 남자 배우의 이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0대예요. 40대. 지현 씨는 40대. 40대가 아닌 것 같고. 자, 이하준 씨도 40대. 하동권 씨? 권율 씨도 아직 권율 30대인 것 씨도. 네. 이 정밖에 없어요. 쟤 어디 갔어요? 아, 그러네. 이상희 씨도 아니고. 자, 저는 딱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딱딱딱 보이네요. 네. 자, 이희. 혹시 아직 감이 안 오시면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 할까요? 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하가 있죠? 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배우. 맞아요? 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배우. 그리고 그리는 바로 그 하? 하정우. 사선으로 정답 보이네요. 바로 하정우 배우입니다. 네. 아, 이거 재밌네요. 저는 딱 보이는데 잘 못 찾으시네요. 네. 하정우 씨가 뭐 그림 그리는 걸로 뭐. 그렇죠. 하정우 씨 그러면 미술 중독인가? 그림 중독? 하정우 씨 비슷하나? 그림 잘 그리는 걸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고 많이 그리는 것도 소문 나 있지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재영 MC님이 좋아하는 중독된 분야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정우 씨가 등산 좋아하나? 등산 중독?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비슷합니다. 하정우 씨가 푹 빠진 중도의 정체는 바로 걷기입니다. 아, 걷기. 네, 최근에는요, 걷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자신이 쓴 글들, 산문집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글도 잘 쓰는 모양이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정우 씨는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어디 걸어 다닐 시간이 있어요? 네, 사실 하정우 씨 지금이야 네. 말 그대로 춤물의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걷기밖에 없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만큼 무병이 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없었고 내가 오를 무대 한 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서 세상을 엄마하고 이 기회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이제 걷기라면서 나 스스로를 찾아가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걷기를 선택을 한 거였죠. 아니 저도 많이 걷는 편인데 하정우 씨 걷는 거는 뭐 상상 초월이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나 걸을까요? 하루에? 저는 이제 걷기 위해서 대중교통도 타고 이러는데 네. 10km 걷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로 하정우 씨가 걷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정우 씨가요. 이 걸음을 측정하는 이 피트니스 밴드를 타고 이제 걸은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3만
3만 보씩 걷는다고. 네. 근데 사실 말이 3만 보지 만보 만보 걷기도 힘들어요. 저는 요즘 재택근무라서 400보 안 걷어요. 여위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반 직장인들 보면 왜 저 만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휴대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다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3만 보면 정말 대단한 3만 거예요. 보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정우 씨가 어떻게 이렇게 걷기에 중독이 될 정도로 걷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명 시절부터 걷고 뭐 친구 만나러 갈 때 차비 없어서도 걷고 제작사 사무실 갈 때 걷고 했는데 특별히 더 걷기와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12년에 본인이 연출하고 출연도 했던 577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 이 영화인데 이게 지금 해남까지 국토횡단으로 걷는 거예요. 해남까지를. 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영화 시상식에서 본인이 이제 시상자로 나섰어요. 네. 근데 이제 수상자를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받게 된다면 제가 네, 국토대장정을 하겠다 했는데 정말 딱 했는데 하정우 받은 거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공효준 씨하고 뭐 김성균 씨하고 함께 다른 이제 무명 배우들과 함께 네. 정말 걷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네, 그게 577km군요. 맞습니다. 야. 577 프로젝트. 근데 그 프로젝트를 탁 만들어서 그걸 달성했을 때 기쁨은 정말 막 기가 막혀. 네. 그 기쁨을 누렸겠네. 기가 막혀야지 이게 영화 같은데 하정우 씨가 인터뷰에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어. 뭐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기의 위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선택의 방향이 이전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는데 내가 감지하지 못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뭐 막 웬만한 데 또 걸어 다니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영화 아가씨 때 이 박찬욱 감독이 모든 배우들을 홍대에다가 출석표를 만들어 놓고 와서 다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확인 도장을 받아야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는데 집이 잠원동인데 잠원동에서 홍대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만큼 뭐 그 정도로 그리고 뭐 뿐이 아니라 요건 이제 일하러 갈 때고 그냥 걷기 위해서는 뭐 미사리 행주대교 뭐 어디든 다 걸어서 다닙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려면 차로 홍대 차로 한 30분 걸리나? 그렇죠. 하정우 씨는 차로가 아니라 걸어서 얼마? 웬만하면 나 걸어서 얼마 걸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김수영 씨 얘기예요. 뭐냐면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오늘도 집에서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뭐 몇 분이면 돼요, 몇 시간이면 돼요가 아니라 몇만 보면 됩니다. 만 보면 네. 됩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네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 하정우 씨가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하정우 하면은 뭐가 가장 유명할까요? 먹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정우 씨가 이 먹방을 실제로 그러니까 먹방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는 것까지도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 신과 함께 같이 출연했던 차태현 씨가 하정우 씨의 이 먹성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하정우 씨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복스럽게 먹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을 정말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체중 조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빼야 되고 때로는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굶어서 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에 걷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잘 선택을 했네요. 근데 하정우 씨의 걷기 사랑은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는다면서요? 저 이 얘기 듣고 약간 진짜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8시간에 걸쳐서 짐을 들고 그냥 걸어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다. 하정우 씨가 또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바로 제2의 고향으로 부르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근데 하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원 없이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적도 있는데요. 1년에 평균 2-3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소처럼 일한 하정우 씨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가량의 휴식 시간이 나면 항상 가는 것이 바로 하와이였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12월 1일부터 주지훈 씨랑 같이 하와이를 방문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이제 열흘간 250km를
도로를 걷다 온 적도 네. 있었거든요. 걸으러 갔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 뭐랄까 좀 자기가 기분이나 이제 몸이 뭔가 쫙 이제 씻기는 기분이 들어서 네. 그게 뭔가 내가 앞으로 하는 결정들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뭔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면 주변에만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이 걷기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불린다던데요. 네, 걷기 전도사 이렇게 뭐 걷기 학교 교장으로 불리는데 주지훈 씨 신과 함께 있었죠. 걷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주지훈 씨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걷고 있고 한 가지 또 팁도 얘기해줘요. 9분 걷고 1분 뛰면 살도 빠진답니다. 그리고 또 정우성 씨가 하정우가 내게 걷기를 알려줘서 세상을 열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3보 이상 무조건 승차거든요. 반성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스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스타 이분은요 한마디로만 표현을 해도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조 종합예술인입니다. 바로 나오네. 이거 퀴즈 안 받아 알죠? 그래도 혹시 아유, 모르니까 이름을 어떻게 그럼요. 퍼즐을 한번 홍 보겠습니다. 어딨어? 홍. 홍 찾아요. 자, 찾으시고요. 홍. 서정 읽고. 서 바로 옆에 있고요. 범이 있네요. 범 다음에 범이. 범. 정답. 바로 서 종합예술인. 씨 맞습니다. 네. 아, 올해로 데뷔 뭐 한 40주년? 43주년? 그렇죠. 네. 홍서범 씨 올해로 데뷔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1980년에 블로리아라는 노래로 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이후 예능에서도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종합예술인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홍서범 씨 과연 어떤 중독에 빠졌을까요? 홍서범 씨가 무슨 종합예술인으로서 종합적일 것 같은데. 소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것 같죠. 이게 홍서범 씨 남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네. 아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얄미운 네. 그런 그렇죠. 중독. 바로 연예인 동호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취미잖아요. 취미 동호회? 활동인데 얼마나 많이 하면 이게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홍서범 씨가 하고 있는 동호회 보통 하고 계시는 분들이 1개 혹은 많으면 2개 정도인데 총 6개의 동호회를 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해요? 일단 배드민턴 동호회 이름이 콕놀이야, 당구 동호회 큐놀이야, 캠핑 동호회 한놀이야, 야구 동호회 공놀이야, 술 동호회 술놀이야. 술놀이야. 여기서 그냥 단원이 아니라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이름을 다 홍수범 씨가 만들었거든요. 글로리아에서 따서 다 한 거 놀이야.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단장이면 이게 저 주머니를 좀 풀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오. 그 단장으로서 동호회 푸는 것도 기본이고, 네. 저도 함께 방송을 해봤지만 회식을 하면 네. 어느새 벌써 지갑이 열려 있습니다. 아. 어느새 벌써 결제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회식뿐 아니라 회식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순회하면서 결제를 하는데 산놀이야 가면 거기서도 뭐 콩놀이야 가면 콩놀이야 가서도 계속 결제를 하는데 저는 가장 놀란 게 있어요. 회식 결제해주고 동호회 결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 흰바지 무슨 새해맞이 이런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부상으로 주는 상품과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자비로 사요. 그래서 그 즈음에 보면 지갑에 상품권이 이만큼 들어요. 아, 근데 이거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술자리마다 돈 내는 거. 네. 근데 정말 프로 계산러가 아닐까 싶을 때 이러면 동호회 때문에 뭔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 홍서범 씨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와 어딜 가든 내가 계산하는 버릇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 입장에서 네. 속 터지죠. 속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모임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산을 본인이 하게 된다고 해요. 게다가 동호회 단장이다 보니까 운영비까지 또 따로 나가죠. 그래서 남는 게 없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홍서범 씨의 아내 조각경 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홍서범 씨가 하루는 얼마나 모아놨어? 라고 아내에게 물어봤었거든요. 저희가 있네. 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경 씨가 그렇게 쓸데없는 건 뭐하러 알려고 하냐. 그래서 타박을 줬었다고 해요. 아내의 지갑에 눈독을 한번 들였구만요. 아, 그렇죠. 홍서범 씨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해명을 합니다. 나는 조각경 씨의 이 지갑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이 공과금을 비롯해서 세금, 교육비 이런 집안의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부담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홍서범 씨가 조각경 씨에게 모아둔 돈을 물어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홍서범 씨가
이 조각경 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역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서범 씨보다 많이 벌지만 조각경 씨는 한 푼도 안 쓴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두 사람 이혼할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한 푼도 안 쓴다는 건 홍서범 씨의 정말 일방적 폭로고요. 사실 교육비 세금 말고 온 집안 식구 먹을 거, 입을 거 다 조각경 씨가 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딴 데 가서 한 푼도 안 쓴다고 하니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리고 콩놀이야 가서는 그렇게 남들한테 잘해주고 상품권도 부상으로 주는데 정작 나한테는 안 하네? 어느 날 조각경 씨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이 9살 차이 나는데도 옛날에는 이게 큰 차이였거든요. 막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드디어 입 밖으로 냈습니다. 이혼 얘기. 이혼하자. 여기서 이 아픈 속이 느껴지죠. 여기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종합예술인이 느꼈을까요? 네, 이 종합예술인 홍서범 씨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경 씨에게 깜짝 놀라서 며칠은 아주 다정하게 전화도 하고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홍서범 씨가요, 이 조각경 씨의 이혼 얘기에 당황을 했지만 이 이혼 발언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조각경은 나랑 헤어질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감. 그렇죠.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래서 또 한편으로는 미혼 입장에서 이래서 부부싸움은 물백이라고 하는 건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홍서범 씨가 조각경 씨를 너무 정확히 알아요. 실제로 지고지순하고 그리고 안 할 사람이라고 알고. 근데 그래도 그때 방송 쉬는 시간에 떡볶이도 사다 주고 좀 친해지더라고요. 예, 홍서범 씨 얘기까지 새해엔 손 털자 연예계 중독자 특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이 소한집에 놀러 왔다 얼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소한추위가 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